큰 소리로 여러분. 그럼 바로 우리 교수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무 안에 머물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지들도 보지만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 또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에 비해서 건전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어떤 뿌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100년 전에 3.1운동 때 그때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1운동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사는 인생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3.1운동까지는 계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1운동 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생기게 됐는가, 두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3.1운동 이전에는 우리 모든 국민이 생활 단위, 사는 그 생활의 영역이 나와 내 가정이었습니다. 그걸로 다 시작해서 끝나고 그랬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3.1운동에 참 가슴 아프고 비참한 독립만세를 겪고 보니까 나와 내 가정보다도 국가와 민족이 먼저다. 나라가 없으니까 가정도 있을 수 없고 또 민족이 안 되니까 가족은 자연히 가족 구실을 못할 것 같다. 그걸 전 국민이 함께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그때 약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가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약혼녀에게 안 되겠다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할 테니까 더 좋은 상대를 찾아서 좋은 가정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나라를 희생시키고 가정보다는 국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창설한 유일한 씨도 아버지가 나라가 잘못되는 걸 보고서 나는 이미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아들이라도 미국에 보내서 좋은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나라 위해서 일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큰아들이 그때 유일한 선생이 9살이었습니다. 그 9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번 미국 가게 되면 그걸로 일생의 이별이 되니까, 그래도 그 9살 되는 유일한 씨를 미국 보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유한양행도 설립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정의식이 민족의식으로 바뀌어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3.1운동을 겪으면서 똑같이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받아야겠다, 배워야 살겠다. 교육이 없으니까 민족 구실도 못하고 나라 구실도 못하니까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정신교육, 교육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팽창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다 3.1운동 때 생겼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그 두 신문사가 다 100세가 됐어요. 내가 100세가 되니까 같은 100세라고 해서 축하에도 참가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가능한 곳마다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극을 준 것이 개신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일깨워 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하게 되면 너무 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서울은 지금 포항보다도 아마 인구가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좁은 서울에 선교사들이 와서 여리 젊은 학교 만들었죠. 이화 여자 젊은 학교 만들었죠. 세브란스 의과 젊은 학교를 만들었죠. 또 중고등학교에 배제학교, 경신학교, 이화학교, 배화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좁은 서울에 그렇게 학교들이 많이 생겼구나 말이죠. 정말 우리 놀라울 정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한국 민족은 독립해야 나라 구실을 하겠고 교육을 받아야 희망이 있다 하는 걸 느껴서 그 교육을 살려줬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평양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 평양은 제2도시지만은 보잘것없는 작은 곳입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거기에 숭실설문학교가 생기고요, 숭실중학교가 생기고, 숭이여자중학교가 생기고, 광성 남자중학교가 생기고, 정의여자중학교가 생기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좁은 땅 속에 그런 학교들이 됐습니다. 대구에 그렇게 됐죠. 광주가 그렇죠. 전주가 그렇죠. 저 순천까지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시다운 도시에는 전부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그만큼 학교를 만들어주었다 하는 것은, 나는 이제 그런 학교 가운데 숭실학교를 다녔으니까 경험해 보는데, 거기에 제일 깔려있는 게 민구안이 희망입니다. 우리 국내 안에서만 볼 때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걸 몰랐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국제적으로 우리를 키워줬기 때문에 독립하고 우리 민족도 희망이 있다. 거의 그때부터 이제 3.1운동 때부터 25년 동안 쭉 자랍니다. 25년 동안 쭉 자랐는데, 나라는 뺏겼지만은 민족은 그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 해방이 되니까 그 저력 때문에, 그 민족 의식과 교육의 저력 때문에 곧 나라가 이제 성립되는 거죠. 북에서는 좀 공산주의 국가니까 세계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일찍 이제 공산 국가가 생기고요. 대한민국은 조금 늦게 1948년 8.15 때 생겼으니까 조금 늦게 생겨서 이 민족이 두 나라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나는 북한에서 이제 공산 국가에서 2년 동안 살다가 왔기 때문에 두 쪽을 다 이제 경험한 셈인데, 북쪽에서는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를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그 사람은 우리가 역사에서 기다리는 김일성은 아닙니다. 김일성은 아닌데 어떻게 공교롭게 나하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나를 많이 사랑해 줬고 그 조카들이라고 할까요? 또 사촌 동생들은 다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김성주가 왔을 때는 동리에서 오래간 만에 나라에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아침에 환영 잔치를 했는데 그때 나도 갔다가 김성주하고 조반을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1945년 10월 3일입니다. 그 3일에 김일성이 한국에 돌아왔다. 그래서 시민의 환영대회가 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운동장에 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나는 안 가고 우리 동네 어른들이 이제 다녀왔는데 동네 어른들이 갔다 오더니 나하고 하는 말이 김일성도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김일성 장군이 온다고 그래서 보러 갔는데 김일성 장군이 오지 않고 우리 동네 성주가 와서 가보니까 성주야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너무 젊어 보여서 가까이 가봤더니 성주라고 말이죠. 우리 다 조반을 같이 먹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돼도 공산주의 국가는 나라가 한번 생기게 되면 가르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 김일성하고 조반을 같이 먹을 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가 되게 되면 어떤 나라가 돼야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고 하니 첫째 친일파 숙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국토가 나라가 가집니다. 우리 같이 뭐 누구 땅가의 나라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 지주, 부자들은 다 추방하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이제 나라가 되고 그 여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꼭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그 무슨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해야겠는데 그때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 그건 북한에서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는 건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후회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하는 겁니다. 공산당에서 전부 하니까 북한에서는 공산당에서 하는 건 정부도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면서 대한민국을 38선 이남을 이제 통일시켜야겠다. 공산국가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6.25 전쟁이 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그 6.25 전쟁은 북한에게 압도적으로 빼앗길 뻔했고 아마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심했나? 예를 들어 말하면 6.25 전쟁이 토요일 새벽, 이제 일요일 새벽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대통령 사무실 옮겼죠. 그 이제 육군본부입니다. 국방부입니다. 그 국방부 뒤에 육군 해관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군의 휴게소 비슷한 이제 그걸 짓는데 그걸 짓고서 낙성식을 한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사단장, 또 무슨 연대장, 장교들을 전부 거기에 초청했습니다. 와서 술 마시고 축하 파티 열고 또 그 이제 토요일이니까 어떤 거 아니 사병들은 전부 휴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전쟁 다 준비하고 그 6.25 날 새벽 0시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 장교들, 장군들을 뭐 했는 거 아니 그 육군 해관에서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병들 이제 군인들은 전부 휴가를 주고 말이죠. 그리고 전쟁이 터졌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난 이제 서울에 있고 그랬으니까요. 서울에 방송이 자꾸 나오는데 무인관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제대로 군대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장군들 장교들이죠. 장교들도 돌아가고 사병들도 돌아가라고. 그래서 북쪽에서는 전쟁터 내려오고 우리는 전부 휴가 나오고 잔치하고 있다가 이제 모여가지고서 전쟁이 시작되니까 대단히 위험했죠. 정말 위험했죠. 그래서 유엔군이 와서 막아주고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때 일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민공화국하고는 이제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자라는데 어떤 과정을 밟아서 오늘까지 왔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역사학자들도 지금 이제 뭐 정리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 단계로 나라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세 단계로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 첫째 단계가 민국이 독재국가, 군사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가든지 신생국가, 새로 생기는 나라, 또 그리고 후진국가, 늦은 후진국가들은 제일 먼저 겪는 게 민국이 독재 정부 밑에서 고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군사 정권 밑에서 고생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이제 후진 국가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독재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모든 후진 국가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자라는 과정이니까요. 그래 독재 국가가 되고 대통령 선거를 이제 부정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우리 국민들이 안 되겠다 말이죠. 나라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거 이제 4.19입니다. 218명이 희생당했으니까 정말 그 비극이었죠. 그래도 그 4.19 때문에 민국이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독재 국가는 허락 안 한다. 독재 정부는 허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단계 넘었습니다. 그 단계 넘고서 나라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정치계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박정희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의 군사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돼 가지고서 당분간은 정부의 독재 정부 밑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은 이제 군사 정권 밑에 사는데 그 군사 정권 그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힘이 지배하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래 겪는 동안에 그걸 또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인이 정치에 참여한다 하는 건 절연 용납 안 합니다. 자기네들도 못하는 줄 알고 안 합니다. 근데 일본은 좀 일찍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사회,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독재 정부하고 군사 정권하고 전두환 대통령까지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노태우 정권이 지나고 김영삼 대통령이 올 때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났습니다. 군사 정권도 끝나고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는 거 아니, 애국에서도 뭐라는 거 아니, 이전에는 권력 국가가 아니고 법치 사회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법치 사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걸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권력 집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 처음 단계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권력 밑에서 모든 게 움직이지 법치 국가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볼 때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 법치 국가가 되고 북한은 아직 거기에 가지 못하고 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왕조가 됐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독재 국가가 되고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이제 법치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 국가가 얼마나 이제 계속하게 되면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나? 선진 국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길 맹고하니 질서 국가라고 그럽니다. 법이 권력이 지배하다가 법이 지배하다가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게 되면 이건 이제 선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월이 지나면 선진 국가로 갈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났는데 선진 국가가 되려고 하니까 아직도 깜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30년쯤 더 지나면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살아보질 못했으니까 질서 사회가 이제 어떤 사회다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모르죠.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는데요. 두 나라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살다가요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면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민 많이 갔습니다. 미국도 많이 가고 그랬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언제고 하니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그때 또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전두환 대통령 들어왔을 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민을 갈 수 있다 하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냐 고려대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압도적으로 캐나다로 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캐나다 갔으면 좋겠다. 또 공무원들한테 만약에 이민을 간다 하게 되면 어느 나라를 가고 싶으냐 그랬는데 가장 많이 지원한 게 민구하니 캐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질서국가죠. 우리가 이민 가고 싶을 정도로 잘 사는데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면 그런 질서국가가 되겠는데 어떻게 된 사회인가? 제가 본 대로 소개하죠. 오래전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내 친구 한 사람이 캐나다로 일찍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미국을 자주 가게 되고 캐나다 가게 되고 그런데 캐나다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김생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미안해서 말 못하겠는데 캐나다에 와서 쭉 살고 보니까 한국하고는 역시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만약에 내가 사는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다고. 근데 내가 20대, 30대 젊은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지망해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인데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원해서 가겠다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서요? 그랬더니 민구안이 캐나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을 위해 주고 우리를 위해 주는데 이 나라 못 지키면 내가 못 산다. 그러니까 캐나다를 지켜야 내가 잘 살지. 캐나다가 잘못되게 되면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뭘 좀 이렇게 잘해준 걸 느낍니까? 하니까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가 뭐고 하니 그 전태균 씨가 LA, 미국 LA에 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심장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2주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가야겠다고. 그래서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캐나다 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시 캐나다 시민권이 있느냐고 그렇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의사가 보더니 뭐라는 거 아니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2주일 동안 여기서 치료 다 받고 당신은 아무 부담 없이 가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캐나다 정부에서 돈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2주간 동안 미국 병원에서 쭉 치료를 받고 공짜로 갔습니다. 가서 있더니 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의료비 다 냈다고 말이죠. 이제 됐다고 말이죠. 그렇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나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우리 같으면 서울에서 살다가 말이죠. 서울에서 살다가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조금 변두리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 나가 있는데 그 나가서 이제 이사 가서 한 열흘쯤 지났는데 그 시립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은 민관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 이러이러한 한국 책들이 와 있는데 와서 빌려보라고 말이죠. 와서 빌려보라고, 또 도서관에 와서 받으라고, 또 더 필요한 책이 있으면 주문하라고. 그래 우리가 당신네들 위해서 그 책을 준비해 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보니까 나보고 그래요. 난 김교수 책은 서울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 와서 봤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김생 책이 있어서 읽어봤다고 말이죠. 그래요. 내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삽니다. 토론토의 도서관, 시립 도서관에 가봤더니 저 한쪽에 한국 책들이 쭉 있는데 내 책도 거기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줍니다. 또 이제 내가 이제 캐나다 여행을 가잖아요. 가서 뭐 2주일 있다든지 3주일 있다 가보게 되면 날 초청한 사람이 나우에서 보험에 들어줍니다. 캐나다 돈으로 15불만 내게 되면 우리 돈은 얼마 안 되죠. 15불만 내게 되면 내가 캐나다에 있다가 병원에 갔든지 뭐 하든지 다 공짜로 치료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날 초청할 때 보험에 들어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 교회 장로입니다. 아주 여기 큰 교회 오래된 장로인데 그 장로인데 나보고 그래요. 김생 나 한국에 있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세금은 안 내고 교회 헌금은 많이 하겠다 말이죠. 장로니까 많이 했다고. 그런데 캐나다 와서 살아보니까 교회 헌금 내는 것보다는 나라 세금 내는 게 낫다 그래. 교회 낸 걸 어떻게 쓰여지는지 뭐 모르지만은 세금은 이 다음에 다 나위에서 나이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 다 나위에서 봐주니까 세금은 틀림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보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나라가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고 그런 질서사회가 되니까요. 국민들이 서로 믿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니까요. 캐나다 이렇게 쭉 가보게 되면 정부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너무 잘해주니까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민관이 만약에 내가 이제 캐나다 갔다가 농사 짓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나라는 요새도 헌법 바꾸느라고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당신네 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하세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나? 그래요. 세상에 헌법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 헌법 있죠. 그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고 하는 말이 민관이 뭐 문제가 생기면 영국 거 보고 하면 되지 뭐 그거 이렇게 난 모른다고 말이죠. 왜요? 다 나라가 잘해줄 테니까 뭐 우리가 관심 없다고 말이죠. 그것이 질서사회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서로가 믿어주고요. 나라를 믿어주고요. 나라가 우리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민관이 캐나다가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한다 하게 되면 나 앞장서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라고. 이제 그걸 뭐라는 겁니다. 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걸만 더 소개해 주겠는데요. 유럽에 가게 되면 우리가 따른 스위스가 그런 나라입니다. 스위스에 가서 내가 62년에 처음 이제 가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스위스의 나라에가 교도소가 하나입니다. 교도소 하나인데 그 교도소에 형무소에 죄인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문을 열어놓고 흰깃발을 띄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1년에 석 달 동안 흰깃발 띄우고요. 잘 가기는 넉 달 동안 흰깃발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민관이 이 형무소 안에 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도소 짓고 떠져도 모자라고 떠져도 모자를 자꾸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갔을 때 그 스위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지금까지는 흰 깃발이 1년에 2달, 석 달 동안 올라가는데 요새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탈리아 남쪽에서 근로자들, 실업자들이 스위스로 일하러 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범죄하고 감옥에 가기 때문에 요새는 흰 깃발을 못 띄운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스위스에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신학자가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뉴욕에 가서 교도소를 가봐. 그분이 이제 그 신학자면서도 그걸 이제 교도소를 이제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가서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뉴욕에 있는 교도소보다는 우리 스위스의 교도소는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호텔이라고. 나는 그거 보면서 말이죠. 죄인이 없다 하나 들어보면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러니까 호텔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를 믿고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니까요. 그게 질서사회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무슨 이제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법치국가가 생기긴 생겨서 30년까지 왔는데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면 언제쯤 될까? 한 20년 더 걸릴까? 한 30년 더 걸릴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는 권력국가에서부터 법치국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제 더 선진 질서국가로 가야겠는데 글로 가야고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면 되지 하지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행복한 국가를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게 우리 국민만 없으면 괜찮은데 정치가들이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적어도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장관이 되든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미국도 우리와 같이 살 수 있게 되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뒤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캐나다보다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걸로 가야겠다 말이죠. 가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30년 걸려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글로 가려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겠냐? 법치국가가 질서국가를 변해야겠는데 그렇게 변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2가지는 내가 얘기했습니다. 2가지 얘기했는데 그때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는데 첫째 얘기는 뭐이고 하니요. 내가 자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인생을 2단계로 봤습니다. 2단계인데 어려서부터 30이 될 때까지는 교육을 받는 단계고요. 30부터 시작해서 60이 될 때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고요. 직장에서 일이 끝나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살았습니다. 나도 그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고요.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는 인생을 2단계로 살지 않고 3단계로 삽니다. 그 3단계 미안합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내가 그 3단계로 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산 사람들은 다 인생을 2단계로 끝냈는데 나는 3단계까지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를 갈 때 30대 중반입니다. 젊은 나이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선배 교수들이 회갑이 됐다. 65세 정년이 돼서 대학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 야,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면 회갑까지 다 사나 말이죠. 나도 정년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 남의 일 같았습니다. 나는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한 2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회갑이 됐대요. 나는 회갑까지 살 줄 잘 몰랐는데 건강이 또 좋지 뭐 그랬는데 됐대요.
그래서 이제 5년만 남았으니까 5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일해야겠다. 그래서 5년 참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당신 늙었으니까 나가라 그래. 그 나도 정도 되니까 나와야죠. 근데 내가 날 가만 보니까 해갑이 됐다고 해서 늙은 것도 아니고 65세가 되어서 이제 뭐 끝난 것도 아닌데 이제부터 공부할 수 있고 이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겠는데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어떡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찾아 살아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성별 파티가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다고. 연세대학교 졸업생이 됐다고. 교수 주문이 끝났으니까 졸업생이 됐다고.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법이라고. 내일부터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이죠.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일했습니다. 공부도 계속하고요. 책도 많이 쓰고요. 강연도 많이 하고요. 그 한 10년쯤 하니까 75세, 80이 되대요. 그 80쯤 되니까 이제 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요. 정신적으로 늙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일해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90이 되대요. 90이 되니까 솔직히 고백해서 민구하니 내 친구들이 다 세상 떠나대요. 그리고 살아남아서도 밖에 나와서 일하는 이가 없대요. 내 제일 가까운 친구인 김태길 교수님도 90에 세상 떠나는데요. 그때까지 일했어요. 7, 8개월 전까지도 일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또 내 친구인 안병호 교수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신다만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 때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때도 나라 걱정하고요. 그래요. 그래도 그분이 다 세상 떠나대요. 그리고 보니까 내 주변에 90 넘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일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하고요. 자, 이제는 어떡하지? 이제는 90이 다 된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거 아니? 갈 때까지 가보자. 일그랑 계속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한 5년도 가니까 95세가 되대요. 95세가 되니까 다 괜찮은데 뭐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 뭐 가야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병원에도 자주 가야 하고요. 귀도 어두워지기 시작하고요. 다리 힘도 빠지게 되고요.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죠. 그렇게 95세가 되니까요. 내 정신이 내 몸을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만 요거 아무것도 안 청춘에 올라올죠. 잘못하게 되면 넘어지려고 자꾸 그러니까 내 정신이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에요. 청춘대 잘 봐라 조심해라 그래요. 또 식사 시간 되게 되면 꼭 식사 시간 지켜야지. 안 먹게 되면 힘들어서 일 못하니까 시간 되면 일어나서 식사해라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95세가 되니까 이제 내가 늙었구나 말이죠. 그런데 늙었는데 어떡하지 말이죠. 정신은 안 늙었거든요. 몸만 늙었거든요. 그래 정신은 있으니까 이제 뭐 늙었어도 할 수 없고 또 뭐 그냥 누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일해봐야지. 좀 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97세가 됐을 때 한 가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97세가 됐는데 어느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끼어 있다고 그래요. 그 신문 보니까 내가 거기 10사람 사진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다 50대, 60대. 65세 넘은 사람은 좀 없고요. 50대 중반부터 60 좀 넘은 사람까지가 9명이 나만 거기 낀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쓴 책들이 많은데 내가 쓴 책도
문장은 그날가 제일 좋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내가 40대 쓴 책이 이제 다시 개판돼 나오는데 말이죠. 읽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때가 문장 좋다 그래요. 지금보다 좋다 그래요. 그런데 왜 거기에 끼었는가? 사상은 내가 앞서 있거든요. 생각은 내가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50대, 60대인데 나는 이제 97세에 거기 끼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밀고 하니 내가 괜찮다. 내가 아주 다 늙은 건 아니다 말이죠. 좀 다 늙은 건 아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랑 이제 일하고 있는데요. 99세가 됐을 때입니다. 99세에 100살 하나 앞뒀을 때인데요. 조선일보에서 주말마다 갈라본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그 내가 내 나이로 봐서 쓰는 게 뭐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래 좀 맡아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말마다 칼럼을 쓰는데요. 3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102살까지 쓴 셈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동아일보에서도요. 내가 99세 때입니다. 우리 동아일보도 칼럼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도 쓰고 동아일보도 쓰자 해서 그건 지금도 씁니다.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에 내 글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글보다는 내 글 읽는 사람이 아직 많아요. 뭐 신문마다 이제 내 칼럼이 나가게 되면요. 몇 사람이 읽었다가 읽은 사람이 또 누구한테 전했다 뭐 나오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나온 것도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독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또 한 2달 전에 나한테 부탁 와서 우리 신문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매 일주일에 한 마씩 써달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힘들어서 못 쓰고 2주일 격주로 쓰자고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렇고요. 야, 내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정신은 늙질 않아요. 그건 내가 깨달은 거야. 몸은 늙어도요. 우리 정신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이제 뭐라 그런 거 아니? 선생님, 우리가 이제 90까지 가게 되면 제일 어려운 병이 있네 뭐인 거 아니? 요새 치매예요. 우리 가정에도 치매 많이 있으니까 치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에요. 그 다음에 뭐인 거 아니? 당뇨예요. 이 3가지가 이제 제일 그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전부 뭐라 그런 거 아니? 그 병이 제일 어려운 거지만은 50대 후반, 60대 초반부터 쭉 관리하게 되면 90까지는 다 간다 그래요. 걱정할 필요 없다. 90까지는 다 간다 그래요. 그 정신이 얼마까지 가느냐? 그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잘 키우게 되면 그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이전 인생을 3단계로 사는 건 나는 2단계로 살 때에 3단계로 살았는데요. 여러분은 나보다 이제 몇십 년 아래니까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여러분 인생도 3단계로 살아야 해요.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단계고요. 60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단계고요. 60이 넘어서는 사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가는가? 90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회 선진국가에 가려고 하게 되면 난 늙었다 하고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그 늙는다는 거예요. 내가 늙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이 늙기를 만들어줘서 그래요. 내가 해갑이 됐거든요. 해갑이 되니까 며칠 전에만 해도 내 후배 교수들이 아침에 학교에서 만나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됐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한다고요. 요새 뭘로 서일하세요? 일 안 하고 노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도 무슨 가 이거 주변 사람들이 늙었다고 하면 나도 늙겠단 말이죠. 안 늙어도 될 사람이 공연히 늙어버리게 돼요. 90이 되니까 이제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3단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다 경제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생활은 전부 경제가 돼요. 이 경제 생활이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 문제를 내가 오늘 좀 후에 시간이 좀 얘기하고 우리 사회 생활에 있어서보다도 개인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건 우리가 좀 한 번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제 경험한 나 자신을 돌이켜 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자가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고 이제 살았는데요. 좀 늦게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에 제일 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고생하게 됐습니다. 다 이제 교수로 가니까 뭐 괜찮겠지. 그런데 저는 좀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38선을 넘어서 올 때에 아무것도 가져오질 못하고요. 뭐 목숨이 더 중하니까 뭐 물건 가져오고 재산 갈 건 없으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와서 중앙중고등학교에서 한 7년 있는 동안에 자리가 잡혀서 그래도 자그마한 새 집도 하나 얻게 되고 안정되는데 6.25 전쟁 때 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시 이제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새는 우리 뭐 아들 딸들 둘 만나서 잘 키우자 하던 때가 그때인데요. 지금은 둘도 안 낳으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나는 가난하게 살아서도 가정은 소중하다 하는 걸 이제 깨닫고 있었으니까 애들을 좀 많이 키웠어요. 6을 키웠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 키운 게 뭐 힘들었지만 그 이제 행복이에요. 6 키웠는데요.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던 어머님이 오셨는데 동생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 세 동생 가운데 둘이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연세대학교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9명, 10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건 다른 대학에 강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간 대학에도 그 여러 대학에 갔는데 고맙게도 숭실대학에서 전임 대우를 해줄 테니까 다른 대학에 강사로 가는 건 가지 말고 연세대학교와 우리 대학만 강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전임 대우 하게 되면 봉급이 좀 적긴 하지만 두 대학에서 월급 받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됐어요. 이전 됐다 말이죠. 이전 안정됐다. 그게 안정이 됐어요. 근데 안정이 됐을 때인데 한 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대구에 있는 내 제자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올 목적을 민구하니 이번 토요일 오후에 대구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600~700명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강연을 맡기로 교장회에서 결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강연 좀 해달라고 그 부탁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토요일 오후에 삼성그룹의 강연이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약속이 되고요. 또 내가 생각해 보면요, 삼성그룹은 서울에서 배차해 주니까 고생 안 하고 갔다 오고 강사를 많거든요. 대구에 가게 되면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고 갔다 오지만은 강사료는 삼성그룹에 간 것보다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야 대구 갈 필요가 없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내 제자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난 선약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좋은 강사님을 내가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제자가 건설은 빈손으로 돌아가고요, 교장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제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그 내 제자가 날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그 표정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니, 너는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았으니까 수입을 위해서 돈 때문에 일했는데 이전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가 교육자인데 또 그리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교육자로서 항상 돈 때문에 수입이 많은 것 때문에 계속 일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좀 바꿔라 말이죠. 그 생각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대구에 꼭 좀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면 가겠다고 그 허락이 됐어요. 그래 이제 토요일에 삼성그룹을 못 가고 대구에 이제 갔다가 저녁에 옛날입니다. 참 서울역에 기차에서 내렸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오늘 잘했다. 가난할 때는 돈과 수입 때문에 일했지만은 이제는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보람 있는 일이냐, 소중한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겠다 말이죠. 생활을 바꾸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꾸고서 한 15년 동안 20년 사니까 나도 모르는 변화가 나오대요. 그 무슨 변화고 하니,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수입 때문에 일하는 건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돈이 끝나면 일도 끝나요. 수입이 끝나면 일도 끝나요. 그런데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요, 일이 또 다른 일 만들고 또 다른 일 만드니까 일이 계속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수입도 늘어나게 돼요. 일이 많으니까 수입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오는데, 돈 때문에 일할 때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이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런데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피곤하진 않아요. 많은 일을 해도요 성취하는 게 즐겁고 말이죠, 피곤하진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일도 적게 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정말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일이 즐겁고 수입도 많아지고,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구나 말이죠. 열심히 일하게 되는구나 말이죠. 그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시다 보면 그 깨달았대. 그렇게 되면요, 뭐 요새 52시간 뭐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즐거워 일하니까 뭐 70시간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그래요. 그리고 온 국민이 52시간만 일하게 되면 그 나라가 잘 살지는 못해요.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70시간도 일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해줘서 우리가 잘 사는 거죠. 그래서 경제도 안정되고 일도 성공하게 되고 80 가까이 됐어요. 80 가까이 됐을 때인데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건 무슨 생각인가 하니,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는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어요. 다 자기 일하니까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요, 좀 깊이 생각하고 철들어 보니까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은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인간답게 사는가,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돈을 위해서 생각하니까 몰랐댔는데, 돈이 아니고 일다운 일을 찾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나 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구나. 정치가는 정치 왜 하는가?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장사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대해주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교육자는 왜 교육을 하는가 봐요. 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구나 말이죠. 그리고서 요새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변화가 왔습니다. 그럼 민구안이 과거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좀 쓰더라도 비용을 좀 내더라도 내가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할 테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주기 위해서 일한 것 같아. 그 돈을 내가 도와줘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 얼마 전에 내가 어디 좀 도와주고 싶은데 말이죠. 경제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꼭 도와주긴 도와줘야겠는데 저거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내 잘 아는 사람 보고서 내가 어디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 경제력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나하고 같이 도와주면 어떠냐고. 그 대신 내가 당신 일 좀 도와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도와주자고. 그 내가 절반 내고 그 사람이 절반 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김 교수님이 같이 도와주다 그래서 좀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나니까 그렇게 즐겁다고 말이죠. 나도 이제 사람 굿이란다 말이죠. 나도 이제 보람있다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행복해져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는 게 민구안이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나는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 그거 일의 목적이라고나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신문 보니까 이어령 선생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요. 마지막 책이 나왔다 그래요. 나온다 그래요. 그 이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민구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중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뭔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 고맙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요. 보람을 느껴요. 그게 경제예요. 그게 경제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건 이제 열심히 일하고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인생을 3단계로 살고요. 모든 경제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고 또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건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권력사회에서 법치사회에서 질서국가로 가야겠는데 질서국가로 가려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꼭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민구안이 사회적 가치, 인간적 가치, 인권 그런 말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첫째가 민구안이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이 첫째고요. 두 번째가 민구안이 정의가 둘째고요. 셋째가 자유고요. 넷째가 사랑이에요. 인간이에요. 이것이 다 갖춘 나라는 질서사회가 되니까 행복해요. 이것이 하나락도 없게 되면 질서사회를 가기가 어려워요. 다 없어지게 되면 그건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불행해져요. 그런데 그 제일 첫째가 민구안이 지도자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느 신문에 논설이 나왔는데요. 거기 아주 이제 우리 정치계에 대해서 아주 뜨끔할 만한 얘기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끝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경제 이렇게 하겠다, 또 공무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다 괜찮다고, 꼭 하나 해야 할 거 있다고. 문재인 정부 때는 못했지만은 꼭 하나 할 거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잘해달라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하는 게 뭔가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나도 오라요. 왜냐? 그 사람은 왜 그 논서 썼냐 하면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데 그 믿고 살지 못하게 되면 좋은 사회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도산 안차호 선생이 답답하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 우리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자. 서로 믿고 살자 말이지. 서로 믿고 살자. 인도에 마하토마 간디라고 유명한 지도자가 있죠. 그 지도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일생을 살았는데요. 첫째가 뭔가 하니 진실하자. 거짓하지 말고 진실하자. 그 행복의 조건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 폭력을 쓰지 말자. 모든 폭력, 정치적인 폭력, 전쟁, 폭력을. 그래서 그분은 뭔가 하니 그 두 가지로 모든 사회를 일깨워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진실하게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사회, 질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구안이 정의를 지켜야 돼요. 불의를 따르지 말고 정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우리 정치 사회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법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정의를 지켜야겠는데 정의가 뭐냐? 정의라니 뭐냐? 그게 문제예요. 정의라니 뭐냐? 정의를 블라세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기독교 사상가고 과학자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모든 사람들은 정의를 어떻게 보는 거 아니? 강을 만들어 놓고 이쪽이냐 본다고 말이죠. 정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냉전 시대라고 할 말 많은데요. 냉전 시대를 만들어 놓고 저기는 어디에 있는가? 강 이쪽이냐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 사람이 평양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그게 정의입니다. 평양에서 그런 짓 했으면 박수 받고 칭찬을 받는데 서울에 와서 그거 하게 되면 교도소에 갑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칭찬을 받고 박수 받는데 평양에서 일하게 되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이걸 정의라고 그럽니다.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게 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공산주의자들, 북한에서,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 받아들이면 그겁니다. 정의는 왜 있는가? 정의는 왜 있는가?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의다 그거는. 모든 정치력을 가지고서 경제적으로도 평등하고 교육적으로 평등한 사회 만드는 것이 정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그 생각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교육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스승이죠.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분이 교육 정책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인데요. 그분이 무슨 발표를 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듣는데 교육에 대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중고등학교는 전 평준화가 됐다고. 다음에 국립대학이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그 마지막에 사립대학까지 평준화가 되게 되면 우리 교육의 목적은 도달한다 그래요. 그냥 그 깜짝 놀랐어요.
그건 북한에서 하는 건데, 중국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교육하게 되면 다른 건 다 평등해도 사상과 자유는 평등이 없습니다. 그걸 열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가 질사회로 못 가고 있다 하니까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 지금 경제는요, 세계 10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치도 이전에는 법치국가가 됐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예술 분야는요,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또 무슨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제 하는 일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30대 여성들이 오케스트라 지배하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런 사상 분야는 말이죠. 그런 사상 분야는 이건 자유업이야. 선의 경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평준화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랬어요. 대학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학이 나왔으니까 나는데요. 내가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내 제자들 가운데 이제 독일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연세대학교 다른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교수하고 있고 여기 와서 교수한 사람들이 이제 학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갑니다. 이따만큼 이제 가고 갔는데요. 다 갔다 오고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는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미국 학교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요. 뭘 바뀌었더냐 그랬더니 15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 따라오는가 못 따라온다고. 독일이 너무 앞서고 미국이 많이 뒤졌기 때문에 15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 못 따라온다고. 근데 지금 가보니까 이젠 100년 지나도 독일이 미국 못 따라간다고. 미국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미국 못 따라간다고 봐요. 왜 그런가? 대학 경쟁에서 졌죠. 대학 경쟁에서 졌다. 독일은 공립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대학의 세 대학의 예산 하나 가져도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을 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은 자유롭게 자꾸 커니까 문화는 대학이 커야 하니까요. 근데 독일 대학은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지금 대학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이 문관이 대학도 평준화시키겠다 하면 자라날 수 있는 문화를 낮추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준화, 저희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민관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으로 지배한다. 그게 정의다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북한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요.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의다. 그럽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하고는 좀 뭐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습니다. 내가 한 20년 전 지났겠네요. 어느 미국 교수하고 얘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미국의 총기 사건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규제해야지 그냥 둬둬도 괜찮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나하고 하는 말이 규제하는 건 쉽다고 뭐 내리락도 규제한다고 쉬운데 미국의 꿈은 그게 아니고 총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지더라도 사건이 나지 않는 사회, 사건이 없는 사회 만드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돼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죠. 그런데 만약에 나보고 누가 우리 그럼 한국이 질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정말 어려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양은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가 있고 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한 책임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다 하는 것 가지고 자꾸 싸울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여당이 하면 야당이 다 반대하고 야당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전 찾아보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세계세가 일하면 사전에 들어갈게요. 문정부 대통령 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하는데 그 민구안이 내가 하는 건 다 정의고 너희가 하는 건 다 정의가 아니다. 이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거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말씀만 내가 드리고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은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을 준다 하니까 이제 받으러 가게 되고 상을 받았는데 교수님들도 이제 거기에 많이 모이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을 받고서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해야겠는데 뭐라고 인사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상을 받게 됐다 하니까 받긴 받는데 나 사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슨 특별한 직책을 맡은 일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무슨 업적을 낸 것도 없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받게 됐다 하니까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뭐 한 가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 딱 있다고. 그 하나는 뭐고 하니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걸로 주는 것 같다고 해. 그럼 받겠다고 하죠. 왜냐하면 나만큼 오래 산 사람도 없고 나만큼 오래 어려운 시대를 산 사람도 없고 또 나만큼 안 해도 되는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좀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주면 받겠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민관이 그 고생이 정말 고생인데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해와 같은 인생입니다.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고생은 정말 고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꽃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게 되면 그 행복입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아까 내가 애들 6을 키웠다고 그랬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하던 때 이제 6을 키우니까 고생했습니다. 이제 다 어른 되고 그런데요. 딸 셋이 미국에 삽니다. 한국에 인구도 많고 가난한 데는 미국 가서 살아라 그래서 미국 가서 사는데요. 여러 해 전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 먼 길이니까 자주 가기는 어렵고 한 번 더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미국에 있는 딸들이 아버지 이번에 미국 오시면 가연하는 일 있고 뭐 그러고만 곧 돌아가시고 있는데 한 2주일 동안 우리 딸들하고 여행 좀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좀 오래 계시라고 그러자고 그래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세 딸들이 이제 계획을 다 짜서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여행을 쭉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한 번 여행해서 이제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내 딸 셋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내딸이 하는 얘기입니다. 막내딸이 아버지 왜 나는 엄마 생각을 할 때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는 건데 우리들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딸 둘 만나서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무엇 때문에 여섯씩 나가지고서 고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다 태어났지, 엄마 고생 안 했으면 너희들은 태어나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말이죠. 우리 여섯을 키우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살아계시면 가서 어머니 고맙다 얘기락도 인사락도 하겠는데 세상 떠나니까 미안하기만 하고 어머니 생각만 하면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 내가 그랬더니 큰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고생해야 뭐 어머니만 하셨나 아버지도 고생했지 그래요. 그래서 나도 고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엄마 이제 한번 다시 우리하고 만나서 산다고 하게 되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좋아서 물어보라. 엄마 뭐라고 그럴 것 같으냐. 그래도 너희들하고 고생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때가 있었으니까 오늘이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하고 고생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럴 거라고 말이죠. 그의 고생을 위한 행복입니다. 고생 사랑에는 고생의 행복입니다. 저는 교육계에 있습니다. 교육계에 있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교육자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매는 사회가 거두는 겁니다. 교육자는 씨 뿌리고 열매는 사회가 거두는 건데 나는 오래 사니까 내 제자들이 다 나가서 하는 걸 보니까 열매를 내가 봅니다. 저 제자도 뭐하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 내 제자가 업적이 있고 뭐 사회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저 가을에 선선한 날씨고 이제 그랬습니다. 저녁 7시쯤 모이게 되는데요. 내 사랑하는 제자가 표창을 받게 됐으니까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내 제자가 먼저 앉아 있다가 내가 저쪽에 들어오는 걸 보더니 뛰어나오더니 내 바바리 코트를 벗어서 걸어주고서 날 안내해줘요. 그래서 오늘 표창은 당신이 받는데 왜 여기 나오느냐고 앉아있으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유 은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리고선 이제 날 앉혀줬습니다. 다 식이 끝나게 되니까 내 제자가 이제 표창을 받고서 고맙다는 인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 몇십 년 동안 사회 쭉 사는데 어떤 때는 어려운 때도 있고 걱정스러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래서 마음으로 물어본다고. 선생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느 게 옳습니다 물어본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고.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나니까요. 참 고맙다 말이죠. 내 제자를 잘 키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제자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요. 그 제자는 나한테 오더니 내가 좀 이제 나이 많으니까요. 귀에 갖다 대더니 선생님 내 얘기 잘 들리시죠? 그래요. 그렇게 듣는다고 말이죠. 조금 얼마 전에 내가 바바리 코트를 벗어서 걸어드리는데요. 그 코트 주머니에 봉투지 하나 넣어드렸어요. 용돈 드리고 싶어서 넣어뒀는데요. 허물 말고 써주세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 가고 나는 이제 내 코트를 입고서 집에 와보니까 두툼한 봉투지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용돈을 드린 게 돈이 있어요. 나 혼자 생각해요. 인생이라니 뭐 다른 건 아니라구나.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는 재미에 살고 90이 넘으면 용돈 받는 재미에 살고 여러분들 90 넘어서 용돈 받는 재미가 좋아요. 그걸 사는 거 그래. 그거 인생이라구나.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한 것보다는 내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했구나. 난 내 제자들이 날 그렇게 사랑한 줄 몰랐거든요. 내 제자들이 날 더 사랑했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다시 한번 교단에 선다고 하면
정말 내 제자들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 그 다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키워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건 피곤하고 힘든데요.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입니다. 정치가도 그렇습니다. 정치가도 다 그렇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을 제가 존경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분이 병중에 계실 때입니다. 그 병으로 세상 떠나셨는데요. 종을 초하는 날 인사드리려고 이제 갔습니다. 병중에 계실 갔는데 날쓱 보시더니 김생도 오셨군요. 우리 종을 초하는 날 때 기도드리자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이젠 저희들이 할 일은 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맡아주시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만 보게 되면 인간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 흘리고 고생했습니다. 그 덕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누는데요. 개인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 아주 우리 내 시대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세대가 되면 우리 선진 사회에 가서 자유와 사랑이 있는 사회, 자유와 사랑의 질서가 가득한 꽃피고 열매 맺는 사회, 그것이 여러분 노력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느끼시면서요, 새 출발할 수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가 되고 여러분은 행복한 대한민국에 사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